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요즘 집값 때문에 다들 난리죠. 결혼 11년 차인 저희 부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월세와 전셋집을 전전하며 집 없는 서름을 겪었어요. 그러다 2년 전 30년 된 빌라를 구입해서 드디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살고 있답니다.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보증금 올리겠다는 집주인 전화에 가슴을 조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30년이나 된 낡은 집이지만 리모델링을 싹 해놓으니 새 아파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해요. 40 넘어 고작 빌라 하나 구입한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저와 남편은 부단히 노력해야 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요. 솔직히 저희 부부의 월급이면 훨씬 이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툭 하면 사고를 치셔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1,000만 원가량 돈을 까먹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이런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독불장군 남편과 반세기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저 같으면 진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남이 됐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천성이 착하셔서 나만 참고 살면 집안이 조용하다는 심정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셨지 뭐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친정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적어도 어머님의 경우는 그랬어요. 전후 세대인 어머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태어나자마자 교회 앞에 버려졌대요. 목사 부부의 도움으로 국민학교까지는 가까스로 다닐 수 있었다더군요.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한 신도가 시어머니를 서울로 데려가 중고등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목사님 부부는 그분께 저희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저 돈 안 들이고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자신의 인생에 암담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목사님 댁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더군요. 당시 목사님 댁에는 저희 어머님 말고도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을 키워주신 분들께 끝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거짓 편지를 보냈죠. 나만 참으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마인드는 불우했던 환경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이가 들어서도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거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독불장군 타입이셨어요. 오랜 세월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집에서도 밖에서도 무조건 명령조로 말씀하셨죠. 심지어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한테도 마치 부하한테 명령하듯 했다니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예비 며느리랑 예비 사돈 앞에서 어찌나 시어머니한테 윽박지르고 호통치시던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바로 그러시더군요. 네 시아버지는 어쩜 사람이 그러니? 아니, 와이프가 자기 집 종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뭐니? 자기가 부리는 종이라도 그래. 어떻게 남들 앞에서 그렇게 대하니?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오늘 보니 우리가 박서방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더라. 그렇잖아. 집에서 늘 자기 아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인데 너한테는 잘하겠냐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엄마,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자기 아빠 그러는 거에 질려서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니까 반면교사란 말도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아직 남편과 살아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라면 꾸벅하는 애처가라서 엄마는 그런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혼수며 예단은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셨어요. 솔직히 부모님들께 손벌려 결혼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 혼사에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참견만 하시니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고로 집은 깔끔한 게 최고다. 각이 딱딱 떨어져야 마음도 안정되고 청소하기도 쉬운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골라준 가구는 누가 봐도 사무실용 같은 각지고 색상 단촐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제가 딱 싫어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가구나 전자제품은 사용하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글쎄 버럭 소리를 치시면서 지금 제 언사는 하극상이나 진배 없다시며 난 내 집에서 내 말에 거역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세아가 그건 너도 예외가 아니야.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되는 법. 내 뜻에 못 따르겠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 돈 주고 제가 살 집 꾸미는데 왜 아버님 뜻에 따라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말렸지만 저도 그날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도 더는 못 참겠다며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1시간이 넘도록 피 튀기는 설전을 벌이셨죠. 결과는 반의 승리와 반의 패배였어요. 일단 가구와 가전 살림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게 되었고 대신 배치는 최대한 각이 살도록 정리된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뭘 어떻게 놓고 살든 그건 그 집에 사는 사람 마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참. 아무튼 그 일로 인해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평생 당신 말에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여자와 살아오셨으니 아버님 딴엔 꽤 충격이었던 거죠. 언젠가 흘리는 말처럼 그러시더군요. 살다 내가 말싸움으로 여자한테 져보긴 처음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후로 아버님은 저희 집 살림에 더는 관여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외의 일에는 여전히 당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드셨죠. 반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던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드디어 첫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당시 살던 집은 아이가 태어나면 좀 좁을 것 같아서 무리가 되더라도 집을 살까 고민 중이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딱 3년만 기다리면 서울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거다. 그때 되면 무리하지 않고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 무슨 근거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정보 루트를 함부로 누설할 수는 없다시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더군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러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퇴직한 군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높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저희한테도 일정 금액 투자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3년 뒤 내 집 마련하려면 그동안 돈 좀 모아두어야 할 거 아니냐. 좋은 기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말대로 해. 밑도 끝도 없는 투자 요구였지만 아버님이 군에서 퇴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지라 대한민국 군조직을 믿었다고 하는 게 맞았겠지만요. 아무튼 그때 우리 부부는 그동안 들어놓았던 적금을 깨서 그중 7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금방 수익이 날 거라던 아버님 말과는 달리 반년이 지나도록 수익에 대한 말이 없어지지 뭐예요. 그래서 마침 설에 시댁을 찾은 김에 그 얘기를 했더니 별일 아니란 듯이
사업이 엎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버님, 그럼 저희 투자금은요? 저희는 아버님 말씀만 믿고 적금까지 깨서 마련한 돈이라고요. 아, 너희만 손해봤는 줄 아냐? 나도 3천이나 손해봤어. 그깟 700 가지고 네가 시애비한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질 때냐?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제대로 된 사업 투자 기회가 있을 테니 이번에 날린 돈 그때 다 회수해주마.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리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란 거를요. 자기 아빠 때문에 적금까지 날리자 남편은 미안해 어쩔 줄 모르더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이번에도 분을 못 참고 시댁에 전화를 넣으려고 했지만 아빠가 뜯어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셨어요. 그놈의 노치네. 자식들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코 묻은 돈까지 털어먹고 어디서 큰 소리야. 박서방, 자네도 문제야. 자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거 자네는 진작 알았을 거 아닌가. 그럼 끝까지 말렸어야지. 어떻게 이 꼴이 나도록 옆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아유, 속 터져. 남이면 고소라도 해서 돈이라도 찾아오지. 이건 시아버지란 사람이 벌인 일이니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일 이후 남편은 제 친정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 눈치를 보게 됐어요. 잊을만 하면 그때 얘기를 꺼내선 사위 귀를 누르곤 했거든요. 그런데도 싫은 표정 한 번 안 하고 저희 엄마 푸념을 그대로 듣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아버님이 아닌 어머님을 닮아 그런 모양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랑 찜질방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살면서 아버님이 저지른 만행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군은 어디보다 기강이 잡힌 사회라 군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했거든요. 군인 아파트에 살 때는 김장철이 되면 서열 높은 상삿집에 가서 김장이며 집안일까지 하는 건 기본이고 때마다 어떻게든 남편 위에 잘 보이려고 선물 공세를 하는 건 국룰에 가까웠죠. 저희 어머님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도 아버님은 늘 어머님한테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남들은 학연이고 지원이고 다 동원해 사모님들이랑 친분을 다진다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야? 하긴 학벌이 있기래 든든한 친정이 있기래. 그러니 여자들 모임에도 못 끼고 빌빌거리지. 이래서야 내가 별이나 달 수 있겠어? 아버지만 아니면 너 같은 거랑 결혼할 일은 없었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한동안 내 눈에 띄지 마. 매번 진급 대상에서 빠질 때면 아버님은 모든 죄를 어머님 탓으로 돌리곤 핍박을 했더라고요. 정작 아버님 성격 때문에 군에서도 인정 못 받았다는 건 감춘 채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미 부인들 뒷얘기를 통해 군에서 남편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인 남편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어 내내 입을 다무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아버님은 반강제로 군생활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대개는 그 정도 군생활을 했으면 명예직이라도 의뢰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아버님한테는 그런 자리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당신이 내조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윗사람이 앞에서야 떵떵거리지. 실상 그 사람들 좌지우지하는 건 다 안주인들 아냐? 그런데 오죽 당신이 처신을 잘못했으면 연줄 하나 없이 내가 이러고 있냐고. 그저 집구석에서 내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저런 건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모르겠단 말이야. 저희가 결혼하고 다음에 군복을 벗은 아버님은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들들 볶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비롯해 몇 번의 사기로 퇴직금까지 다 까먹고 급기야 어머님께 돈 벌어오라 닥달을 하기에 이르렀죠. 남편 구박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님은 결국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셨어요. 모은 고대도 당신 손으로 돈을 버니 남편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 인생이 불쌍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종종 어머님 오시며 화장품을 사다 드리곤 했는데 그걸 알게 된 아버님이 제가 드린 선물을 몽땅 들고 와서는 이딴 거 필요 없으니 당신 앞으로 용돈이나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넌 식당 설거지하는 네 시애미는 애처롭고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돈 벌어댄 네 시애미는 안 애처롭냐? 네 남편 이날 이때까지 먹이고 키운 사람이 누구더냐? 나다 나. 그러니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간 키워준 돈 받아야겠다. 저를 통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희 엄마도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 키워준 값 내놓으라는데 저희 엄마라도 별 수 있겠어요? 돈독으른 노인네가 노망이란 소리만 할 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은 매달 저희한테 용돈을 받아 챙기셨어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아버님 유흥비로 들어갔고요. 어머님이 돈도 벌겠다. 아버님 앞으로 연금도 나오겠다. 아들 내외한테 강제로 용돈까지 받으니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벌이가 더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도 툭 하면 사업한다 뭐한다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어머님은 그 돈 갚느라 일을 늘려야 할 판이었어요. 저희들 역시 한 해 걸러 한 번씩은 아버님이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목돈 만든 걸 고스란히 뺏기곤 했고요. 그런데도 미안한 줄은 모르고 당신 환갑이라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지 뭐예요. 저희는 당연히 어머님이랑 함께 여행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 단골 찻집 마담을 데리고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애초에 여행사에 맡기면 된다고 돈만 달라시는 걸 의심했어야 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그러지 못한 잘못이죠. 하긴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여행을 가신들 즐겁기나 하겠어요. 차라리 여행 가 있는 동안 남편 없이 집에서 혼자 보내시는 게 낫죠. 그래서 더는 말 안 했네요. 시간은 흘러 저희 아들이 고3이 됐고 그 해는 마침 어머님 환갑을 맞는 해이기도 했어요.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아들 녀석은 제 학비라도 벌겠다며 틈틈이 알바를 했고 그렇게 번 돈 중 일부를 가지고 환갑 기념으로 친할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기특한 손주의 마음에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하지만 이런 꼴을 그냥 두고 보실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밥숟가락 놓곤 손주한테 그러더군요. 그럴 돈 있으면 이 할애비 용돈이나 줘봐라. 네 놈이 잘나서 수시에 붙은 줄 아나 본데 절대 아니다. 그게 다 똑똑한 이 할애비 머리를 닮아 그런 거니까 좋은 DNA 물려준 할애비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여행비 모아둔 거 일이네. 하다 손주 코 묻은 돈까지 털어먹으려 들자 어머님이 이번엔 못 참겠다시며 한 소리 하셨어요. 손주 대학 등록금은 못 대줄 망정 기껏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까지 뺏어가려고 하쇼? 어림도 없어요. 10원 한 장이라도 기운이 돈 뺏었다간 앞으로 나도 당신한테 돈 안 갖다 줄 거요. 어쩌시겠어요? 손주 돈이에요. 내가 번 돈이에요. 그제야 아버님은 꼬리를 내리곤 다시 밥숟가락을 드셨어요. 결국 환갑 맞은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겠다던 제 아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아버님께서 손주한테 돈 달란 말은 안 하겠지만 당신 아내를 데리고 여행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역시 반대하셨고요. 힘들게 모은 돈 허투루 쓰면 안 돼. 할미는 마음만 받을 테니 그 돈은 잘 모았다가 등록금도 내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하려무나.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아들은 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얼마 뒤 어머님 환갑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 지인분들을 모셔 한식당에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극구 반대하시지 뭐예요. 당신도 환갑잔치 안 하고 여행으로 때웠는데 어머님 환갑잔치가 웬 말이냐면서 말이죠.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으면 그만이니 적당한 식당이나 예약하라고 말이죠. 어머님도
그게 편하다고 하셔서 결국 시댁 근처 한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남편과 금은방에 가서 금목걸이를 준비했어요. 평생 몸에 금부치 하나 없이 사신 어머님이 가여워서요. 난생 처음 금목걸이 선물을 받은 어머님은 목걸이에서 눈을 못 떼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진작 못 해드린 게 죄송할 정도로요. 제 아들 녀석은 봉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봉투 속에 든 건 돈이 아니라 로또 5천원어치였어요. 현금을 들여봤자 제 할아버지 손에 들어갈 게 뻔하니 로또를 샀나 봐요. 손주가 내민 돈 봉투를 보곤 내심 돈을 기대했던 시아버지는 실망하시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녀석한테 들어보니 로또를 선물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산신령이 금두꺼비를 선물로 주더라나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라더라고. 딱 생각난 사람이 할머니였어. 아무쪼록 얼마짜리든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옷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지 뭐예요. 아버님과 더는 못 살겠다고 말이죠. 40년 넘게 참고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영감한테 여자가 있는 걸 내가 왜 모르고 살았겠니? 시아버지께서 반강제로 나랑 그 양반을 결혼시킨 거라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이해하고 살았다. 여자 문제 있을 때마다 모른 척 눈 감아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 참겠더라.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저희가 선물로 해드린 목걸이였어요. 어머님은 그걸 애지중지하시며 케이스에 담아 서랍에 넣어두셨는데 아버님이 그걸 훔쳐다 다른 여자한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참다 못한 어머님이 당장 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뜸 이혼하자고 그러더래요. 죽기 전에 당신 마음에 드는 여자랑 살아보고 죽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목걸이 찾아다 주면 당장 이혼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걸이를 찾아다 주더라는 거죠. 결국 그날 어머님은 아버님 닭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만 거예요. 어머님이 위자료 얘기를 꺼내자 아버님은 안면물수하시곤 당신이 군생활하며 번 돈인데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며 꼴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래요. 내가 멍청했지. 도장 찍기 전에 위자료 문제를 끝냈어야 했는데 그래도 40년 넘게 살부비고 산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 어머님은 며느리 보기 창피하다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면 아버님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상간녀한테 따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이제야 한시름 놓으셨죠. 그날 밤 남편은 아버님께 전화해 설득을 했어요. 늦음하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혼을 하시냐 따졌더니 당신은 지금껏 단 한순간도 어머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소송 얘기를 했더니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장 가진 거라곤 집 하나뿐인데 내놓는다고 언제 팔릴지 모르니 일단 주변에 빌려서 주겠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 내연녀가 그 돈을 빌려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돈 5천을 받고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저희가 모시기로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 큰 손주랑 한 방을 쓰시려니 많이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월세방이라도 구해 나가신다고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그럴 거 없이 저희 전세금에 어머님 돈 5천을 합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한 집이 바로 30년 된 빌라였죠.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서 남편과 발품을 팔아가며 자재를 알아보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셀프로 해서 인건비를 줄였어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재작년에 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안 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몇 달 전
아들 녀석이 어머님께 드렸던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1등으로요. 세금을 제하고도 10억이 넘었어요. 이런 일은 듣기만 했지 제 주변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담담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사준 거니까 손주 돈이라고 하시고, 아들 녀석은 애초에 할머니 선물로 사드린 거니 할머니 몫이라고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결론이 안 나자 어머님은 4등분으로 나눠서 가지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당첨이 된 걸 알았을 때 저한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지라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만세를 불렀네요. 일단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이사할 때 돈이 부족해 못 샀던 소파랑 식탁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거래은행에 예금으로 묻어두었죠.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코인을 사라거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남편도 저도 안전한 게 낫겠다 싶어 예금을 택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 코인이나 주식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간이 작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처음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을 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하는 저 대신 살림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남편이랑 싸울 때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셔서 솔직히 좋더라고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통장이 두둑하니 마음이 유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요. 인생의 말년을 함께 보내겠다고 조강지쳐도 내쫓고 야심차게 새 인생을 시작했던 아버님은 얼마 안 가 여자한테 돈 뜯기고 버림받은 채 거지꼴이 되었지 뭐예요. 그간 아버님이 사업한답시고 연금을 일시불로 끌어쓴 걸 몰랐던 여자는 수입이 없는 아버님이 짐처럼 느껴진다며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버님은 성질을 못 이기고 손찌검을 하셨고 그걸 순순히 넘길 리 없는 여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그나마 남은 아버님 재산을 거의 다 쓸어갔다더군요. 여자한테 버림받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지만 이미 저희는 이사를 떠난 후였고 아버님 전화는 받지도 않으니 찾아올 수도 없었던 거죠. 남은 돈으로 쪽방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은 돈도 다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셨더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울먹이시는데 솔직히 불쌍해서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간 당하고 산 세월이 떠올라 용서가 안 되셨는지 10,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곤 그대로 현관문을 닫으셨어요. 배가 고프면 일해서 돈 버시구랴. 양심이 있다면 모진 세월 종처럼 부려먹고 내쫓은 나 찾지 말고 여자한테 눈 멀어 하루아침에 영 끄는 아들내외 찾지 말고 혼자 알아서 살라고요. 더는 볼 일 없으니 굶어 죽든 말든 연락하지 말아요. 아버님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님은 발길을 옮기셨죠. 평생 당신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더니 인생 말년에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된 셈이죠. 이래서 인생은 주변 사람을 챙기면서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곁에 있어 든든하고 행복한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